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리더십의 역사적 이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태동과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리더십은 힘의 논리에 의한 통치 제도나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에서 먼저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기원부터 발달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 우리는 리더십을 공부해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보고 리더십의 공식적인 태동에서 역사 속의 리더십의 다양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사례로 왕조정치, 귀족정치, 독재정치, 군주론, 무정부주의 및 황제교황주의 등입니다. 여담으로 잠시 행복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기말과제인 자기계술서를 받아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목적이나 삶의 목적을 행복 축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며 사랑하는 짝을 만나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키우며 웃음꽃이 피는 저녁상을 받는 따뜻한 가정, 대부분의 사람들의 로망이죠. 그러나 그런 소박한 소망은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외형상의 타인들의 행복한 삶은 사실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듯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와 곤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행복은 성공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리더십의 대부분의 주제나 내용을 보면 글로벌한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효율과 혁신과 변화와 능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나 우리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타 조직은 실패를 하고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나 조직은 반드시 다음번 기회에 도전을 받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승리는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가 없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성공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성공의 성은 한자로 이룰 성자입니다. 공자는 베풀 공자이죠. 즉 승리한 결실을 베풀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의로운 삶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의로우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한 집단이 추구하는 올바른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토 방위를 위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주적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은 반대로 남한 군인을 주적으로 봅니다. 인민군에게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이죠. 정의는 사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폭이 매우 좁죠. 정의를 뛰어넘는 개념은 공의입니다. 낮은 수준의 정의 개념을 공의라는 개념이 커버합니다. 공의는 전체의 입장,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올바름이 무엇이냐의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성공의 결실을 나누거나 남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움켜쥐고만 있지 않고 베풀며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다가가는 것이죠.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는 행복은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며 하늘의 이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 공부도 리더십의 과정을 학습하여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 공과를 베풀고 공유하여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리더십을 공부한 목적과 보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리더십의 태동과 역사적 모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태동을 알아본다.
둘째, 리더십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본다. 오늘은 강의 본론 시작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유럽 정복에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 군대의 일부가 밤새 내린 폭설로 알프스 산속에 고립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느라 충분한 식량조차 준비하지 못한 프랑스 병사들은 곧 눈으로 뒤덮인 깊은 산중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부 병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장서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계곡을 찾아 내려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계곡 끝에 다다르면 또 다른 삼등성이가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점차 병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기력이 소진하자 병사들은 절망에 빠진 채 하나둘씩 눈이 쓰러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행군을 멈추고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이 뜰 때까지 기다려서 북극성이 뜨는 방향을 보고 산길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세차게 흐르는 밤하늘에 북극성이 뜨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모두들 눈 덮인 산속에서 야간 행군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무조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분명히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계속 행군을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벌써 많은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었기에 지금처럼 행군을 계속한다는 것은 분명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한숨만 내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책 마련에 고심하던 병사들 사이로 누군가 갑자기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희와 흥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무슨 좋은 일이 있음에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땔감을 구해버리고 주위를 살피던 그가 나무덤불 속에서 다 낡은 산악지도 한 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곧바로 행군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눈이 쓰러져 있던 병사들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둠과 추위, 배고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행군은 무려 10시간이 지나자 비로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귀환한 병사들에게는 따뜻한 담요와 난로 그리고 푸짐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군대 전체가 기상학과와 질병, 피로에 지쳐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찾았고 거기서 리더는 강력한 목소리로 이쪽으로 하루나 이틀만 진군하면 모두가 편히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다고 소리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더가 지시하는 방향,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조만간 음식과 물, 따뜻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경제위기, 대규모 전염병 속에 국민이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전 세계가 대규모 전염병에 혼란스러울 때 한국은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만들고 감염원을 추적해가면서 대규모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났지만 증상별로 필요한 치료와 가려를 해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낮추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임상사례에 천사를 보내고 진단키트를 요청하며 드라이브 스루라는 신속 대처법을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신속 대응을 통해서 무려 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사망률도 희생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정확한 통계로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한국은 전 세계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낮은 사망률과 드라이브 스루 전략이라는 기법으로 전 세계에 비전을 던졌던 것입니다. 한국은 전대미문의 세계 유일의 최고 대처법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감염병 선진 리더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리더는 희망을 주는 비전을 찾아내고 이를 팀원에게 제시하여 방향을 알려주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프랑스 군대가 찾은 지도는 곧 비전을 정리하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쪽으로 방향을 지시해서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모두 일사불란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찾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코로나19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접촉자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시했죠. 비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영속적인 지침입니다. 비전과 목표 차이를 살펴볼까요? 비전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목표는 일단 달성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비전은 미래의 행동을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만 있고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만 있는 경우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울 때 비전에 가까운 목표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목표만 설정하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허무감만 남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비전은 영원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더십의 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태초를 생각해 봅시다. 시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지도자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족사회에 힘이 센 남자가 태어나서 주도적으로 사냥을 하고 시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매우 힘이 세서 사냥도 잘해서 시족원들이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약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추종자를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여자 시족을 규합하여 부족을 만들고 마침내 부족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지도자로 추대됩니다. 그런 흔적들은 고대 시족사회나 부족국가 당시의 지도자 무덤이던 고인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 분화가 미숙했고 그래서 족장이나 부족장 같은 정치적인 조직에서 리더십의 흔적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의 지도자 추대는 최초로 국가 왕이 탄생되는 모습이었죠. 최초의 리더십은 정치적 조직의 왕이나 신하 또는 족장 등의 사회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분류된 사회에서 사회 유지를 위한 명령체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람세스,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스의 알렉산더와 같은 정복의 왕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이 있었고 다윗과 같은 용감한 왕 등 다양한 왕이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도 그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죠. 아직도 영국과 같은 나라는 입헌군주국으로 민주적 의회 제도 아래 황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예수는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민중들을 불렀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는 아직도 군주제를 운영하고 있죠. 영국의 사례를 보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2001년도에 여왕이 지방도시를 순방할 때 바로 면전에서 여왕을 아련한 적이 있는데 마치 친절한 할머니같이 국민과 매우 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족의 생활은 영국 국민들이 일상적인 연속극을 보듯이 환호하며 기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영국 총리도 여왕께 충성을 맹세하고 아련 행사를 합니다. 군주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보면 왕이 탄생할 때 전설이 수반됩니다. 대부분 그런 전설들은 왕의 탄생을 미화하고 하늘의 커다란 능력자를 지상에 내려보내는 형태로 신의 개입을 허용하거나 신이 특정한 개인에게 큰 능력을 부여하는 형식을 띱니다. 왕들도 다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은 땅의 정복을 전문으로 했던 정복왕이었고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한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인도의 시타르타는 불교를 창시한 불교 왕이었고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와 여러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학문의 왕이었습니다. 근대사회가 형성되고 경영학이나 정치학 또는 행정학의 리더십 개념이 나타나기 전에는 대체로 리더십은 통치자를 중심으로 보여지고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공식적 리더십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럴드 쿤츠가트 경영학자는 리더십의 태동을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BC 1500년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당시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만들어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때가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리더가 탄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이란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 민족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으로 돕겨던 사건을 말합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10기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죠. 10기라는 영화는 주연을 찰턴 헤스턴이 했는데 그는 2008년에 84세로 소천했다고 합니다. 베너드가 주연한 영화인데 10기처럼 손이 굵고 영웅적 서사시 같은 영화입니다. 지금도 몇 번을 봐도 재밌게 잘 만든 영화이죠. 천부장이란 1000명의 군중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말하고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중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만든 이유는 모세 혼자서 수십만 명의 군중을 다 이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천부장이 1000명의 군중을 우두머리를 삼고 백부장은 100명 단위의 군중을 우두머리를 삼아 다스리기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작은 단위로 군중을 쪼개서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그래서 군중과 의사소통이나 전달사항이 있으면 천부장을 모아 전달하고 천부장은 백부장을 소환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조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업무의 위임, 임파워먼트, 전결, 팀워크, 사무분장과 같은 오늘날의 조직관리론과 경영의 개념이 처음으로 태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경영학의 조직론이나 리더십 이론에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의 출현을 경영학의 조직이론이나 리더십의 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 머릿수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지위를 주었는데 많은 사람을 관리할수록 힘이 듭니다.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니 알릴 사항이 있으면 큰 소리로 알려야 하고 전달할 물건이 있으면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군중을 인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언택트 시대나 스마트 정보관리 시대에는 과거와 다릅니다. 소통하는 데 힘은 덜 들지만 다만 획일적 관리가 아닌 맞춤형 관리를 위한 소비자 위주 또는 서번트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더 많겠죠.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역사적 견해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했는데 리더십을 역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리더십이 대부분 국가 통치제도에서 기원되었고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한 통치제도를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귀중한 교훈을 주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민중의 왕이라 일컫던 예수를 보면 장거리 여행에 지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의 종일 리더십, 즉 다른 말로 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립니다.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시절에도 12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종일 리더십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고대 왕릉 제도는 대부분 독재 비슷했지만 오늘날에도 교훈으로 여겨지는 종일 리더십이 존재했으므로 많은 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동양에서 효도가 인류 생활에서 행동의 근간을 차지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효는 백경의 근본이라고 배웠죠. 구체적으로 이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3대 효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첫째는 생전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와드리며 부모 뜻을 잘 받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돌봐드리는 것이죠. 둘째, 사후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기일에 제사를 드리거나 충무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묘소를 관리하거나 비석을 세우는 것 등이 예상됩니다. 셋째는 사모지효입니다. 즉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더라도 늘 부모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하고 생각하며 은혜를 기리며 가문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늘 부모님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나이든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사모지효입니다. 사회가 이런 공경의 정신으로 가득 차면 오늘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절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효도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물질효도입니다.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부터 나이든 부모님의 의식주를 봉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둘째, 마음효도입니다. 즉 심적 효도이죠.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심적 효도입니다.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 물질적 고통보다 심리 고통입니다. 외출했다가 늦으면 얼른 집에 연락을 취해서 있는 장소를 알리고 언제까지 귀가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마음의 걱정거리를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부모와 상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항상 자식으로 보입니다. 나의 행동이 부모 마음에 고통이나 걱정을 주는지 늘 살펴서 부모에게 걱정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손자로 자식을 낳아주는 것과 부모에게 불안을 안 주는 것이 심효입니다. 또 결혼해서 잘 살아주는 것이 심효이죠.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공부는 곧
효도 근본이 되겠죠. 행동에 효가 들어가면 100가지 행동이 근본이 됩니다. 효가 빠지면 어떤 성공도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효입니다. 대효는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해서 부모님 목에 힘주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과 가문을 빛내는 것이죠. 이것이 1등 효도입니다. 자, 그럼 왕두사상을 살펴볼까요? 왕두사상은 왕은 하늘이 지명해서 왕으로 임명하는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를 왕두사상이라고 하였고 서양에서는 왕권 신수제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은 곧 하나님, 신을 의미합니다. 신은 보통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하므로 신이 임명한 왕은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왕이 잘못하면 국민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 왕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왕도 정치는 인간이 집단의 국가사회나 더 나아가 인류사회에서 민생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힘과 무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이 아닌 통치자의 인격과 덕의 가말에 의한 평화적이고 순리적인 해결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유학은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 강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런 관심은 자연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노력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비판 및 이상 정치 방안 등이 유학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자가 제시한 덕치나 맹자가 제시한 왕도정치 사상은 이런 관심의 발현입니다. 왕도정치 반대는 패도정치입니다. 불의와 독단과 민생을 돛단에 받들이는 패도정치는 역성혁명에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서구에 도입된 왕권 신수설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 장 보댕, 프랑스 루이 14세, 잉글랜드 제임스 1세 등이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도정치와 비슷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 이론입니다. 왕권 신수설은 절대주의 국가에서 인민의 저항이 높아진 단계에 나타나 절대주의를 보강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이용되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므로 독재가 되기 쉬운 통치의 형태를 많이 띄었죠. 그럴수록 카리스마가 요구되고 또 영웅도 필요하였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좋은 군주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인구에 해제되는 요순시대의 군주 그리고 세종대왕과 같이 망구에 남을 문자개발을 통해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실천한 성군을 생각하면 자신의 욕심과 향락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고 그 발전에 몸바친 군주는 영원한 이름이 남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정치 환경이나 조건에 놓여서도 헌신과 이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리더는 후세의 추앙을 받기 마련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족정치입니다. 귀족정치, 즉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사람의 우수한 혈통에 의거 지도자가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우수한 혈통은 즉 블루브리드, 푸른 피라고 불립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학자들의 연구에서 보면 유전적 혈통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 유명 인사가 된 결과를 조사해보니 직계 혈통이 그렇지 않은 혈통보다 더 유명인이 많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보면 미국 40대 대통령은 조지 H.W. 부시이고 그의 아들이 미국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인데 부자가 연이어서 대통령하는 것을 보면 우수한 혈통이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귀족 정치 이론은 나중에 혈통보다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수정되었다가 나중에는 개인이 이룩한 업적이나 실적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다고 수정됩니다. 이런 업적주의를 메리토크라시라고 합니다. 이런 메리토크라시는 오늘날 대통령 선거 결과 수천 개의 고위직자들 임명권을 차지하는 업적주의로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고대에도 보면 신라 육두품이나 고려의 무신정권, 조선시대 문벌이나 학벌을 중심으로 한 유교 신료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이 체제의 경우 왕은 있어도 형식적인 존재에 그치고 실권은 귀족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귀족들은 대부분 영리하게 권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디오 2편의 강의가 계속됩니다.